오늘의 학습 내용은 유교 민주주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학습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유교 문화권에 관하여 알 수 있고 아시아적 가치에 관한 논쟁에 관하여 알 수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유교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유교 문명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지도를 보면 헌팅턴이 전 세계 국가를 9개의 문명권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보시면 파란 색깔의 국가들은 기독교 문명권입니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저기 태평양 보시면 호주, 뉴질랜드, 이 지역들이 기독교 문명권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 이슬람권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보시면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이슬람 문명권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힌두 문명권,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아시아 국가들이 불교 문명권,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 있죠. 이게 바로 유교 문명권입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유교 문명권으로 분류되지 않고 신도라는 독특한 문명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 문명권 9개 중에서 7개의 문명이 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분류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명권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은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교 문명권에 속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요? 보시면 중국, 한국, 베트남, 이 세 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유교 문명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유교가 강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국이 가장 강한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됐는데 오히려 한국이 더 유교가 강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 문명으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을 기독교 문명권이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교도 비록 중국에서 유래하였지만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유교 문화적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중국보다 더 강한 유교적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조선시대가 바로 유교를 건국 이념으로 삼았던 것이죠. 1392년에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할 때 고려의 통치 이념은 불교이죠. 그것에 반대해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정치 이념을 내세우면서 유교, 그 중에서도 성리학을 조선은 건국 이념으로 삼았고 그 이후 500년 동안 유교는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격상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교라고 하는 것은 통치 이념, 정치 이념 이런 의미보다는요, 사회 철학의 하나다. 즉 유교에는 많은 사회 철학들이 있었죠. 유교 외에도 도교라든지 뭐 다른 많은 사회 철학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유교는 하나에 불과했고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사회주의에 의해서 유교는 크게 비판을 받고 억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유교는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사상이며 중국의 발전을 저해한 걸림돌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현대 중국은 유교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중국의 이미지를 격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유교를 새롭게 재발굴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공자학원이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 목적의 문화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유교가 새롭게 곽광받고 있을 뿐이지 과거에는 중국에서 유교가 크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사회 철학이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조선 500년 동안 신봉하여 왔던 정치적 이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의 원리를 보게 되면요,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유교는 전통적 사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전통적 문화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위계 질서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무언가 한국의 문화에서, 한국의 사회에서 어떤 수직적인 어떤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계 질서적 문화이고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우리가 위계 질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효 문화. 효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인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바로 위계 질서가 가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자녀들은 부모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제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문명권에 비해서 아주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성묘를 하고 묘를 가꾸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조상을 섬기는 그리고 존중하는 이러한 마음은 바로 가정 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위계 질서이고요. 또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높은 교육열, 이것도 유교의 영향력입니다. 왜냐하면 유교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이란 교육과 도덕으로 개선이 가능한 존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독립적이고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끊임없이 수양하고 자기 개발함으로 해서 개선 가능한 존재가 되고 본인 인간 개개인이 모두 다 개선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사회가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화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각 구성원들이 제각기 자신들의 의무를 잘 실천하는 사회입니다. 즉 공부와 그리고 도덕적인 언행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상에 걸맞는 의무를 실천함으로 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교가 가장 강조하는 덕목은 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즉 유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각 개개인의 경우에는 자기 수양입니다. 따라서 유교는 윤리적 사회 철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철학 중에서도 유달리 윤리를 강조하는 사회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의 목표는 모든 개인의 자기 수양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능력 있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명권 국가에서는 많은 교육기관들이 특히 엘리트를 양성하는 전문적인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에서 엘리트를 양성할 때 다른 서구 국가와 비교해서의 차이점은 그러한 엘리트에게 도덕을 많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이 유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러한 엘리트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과거제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거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국가 시험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언제부터 과거제도가 생겼냐고 보면 이미 고려시대 때 과거제가 채택이 된 이후 조선시대 유교가 통치 이념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되었고요. 가보개혁 때 잠시 과거제가 사라졌다가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시기를 거쳐서 대한민국이 생겨나고 나서 다시 과거제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 시험은 일종의 과거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국가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이러한 제도는 거의 1000년 이상의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고려나 조선시대의 과거제는 어떠한 과목을 시험 치렀느냐라고 보면 주로 유교의 경전과 그리고 도덕윤리 그리고 역사 이러한 과목들을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공무원 시험에서 국민윤리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러한 과목이 시험 과목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유교는 엘리트주의다. 왜냐하면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 보다 나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즉,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즉,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잘 드러나느냐를 가지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든지 그런 교육의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합격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권위가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교육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부상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 특히 교육을 통해서 잘 활용하는 사람은 남보다 좀 다른 엘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